사건 속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인물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큰 사업체를 운영해 지역 유지의 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인물을 가까이서 지켜본 대학 시절 친구는 구김살 없는 여대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평가의 주인공은 바로 고유정입니다. 네, 오늘 몽타주에서 살펴볼 인물은 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고유정입니다. 고유정에 대한 집중 탐구를 도와주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임재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유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름 고유정, 1983년 2월 2일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촌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 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는데요. 지난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앞서 나온 주변 인물들의 평가만 보면 해당 인물이 고유정일 거라고 추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유정이 지역 유지의 딸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이 그 제주도 여행하면 렌트카 빼놓을 수 없는데 사업을 좀 크게 하셨나 봐요. 아, 예. 네, 그래서 사업이 잘 됐던 것 같고 네. 그 전 남편의 그 유족들이 그 재력가 집안에서 좋은 변호사를 써서 벌을 좀 덜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기도 했다는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네, 고유정의 부친이 돈이 많으니까 정관등 변호진을 이용해서 형을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대학 시절에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변인들의 보고에 따르면 구김살 없는 사람이었다. 네. 본인도 욕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이 욕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아, 예. 심지어 요조숙녀 같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적어도 피상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주면서 생활해온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들었던 상냥한 목소리와는 달리 고유정은 흥분한 목소리로 상대 탓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목소리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이 통화를 2017년에 했다면 사실 그 내용과 이 유사한 사실과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 상황을 보면 거짓말은 분명히 맞고요. 네. 거짓말로 그냥 끝낼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흥분하면은 말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예. 실언이라고 하는데 그 실언은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없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무의식에 평소 소망하거나 생각했던 게 튀어나온다고도 봅니다. 네네. 그 말 중에 내가 지금 내 새끼를 죽여가면서라고 본인이 죽여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걸 듣고 고유정은 무의식적으로 친자식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임신, 유산 이런 것들이 본인을 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예, 예. 시청자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보셨을 고유정의 모습은 체포 당시의 영상일 건데요. 아주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당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고유정. 당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사대자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열받 안 했는데 그건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얘 지금 아까 쌀기 걸려왔는데 일단 차에 가시죠. 그래서 낚시 없는데 불러주세요. 근데 당시 고유정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또 침착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마도 생각보다 경찰이 좀 빨리 왔다고 지각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당황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굉장히 머릿속이 하얘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이런 상황을? 네네네. 네. 고도로 집중해서 아마 두뇌 회전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경우에는 평소와 다르게 되게 침착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당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나름 준비한 멘트이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각본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 대답을 할 것이다. 미리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핵심 메시지라고 봐야죠. 핵심 멘트다. 네네. 나는 결국,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자신이 나중에 결국 드러날 것이고 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당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네네. 한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이다. 근데 고유정은 특히 아들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고유정이 아들의 성씨에도 지나친 집착을 보였다는 것인데요. 아들과 의붓아들이 다니게 될 어린이집을 알아보면서 두 아이의 성을 같게 표기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 남편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현 남편의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하는 심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우선은 그 전 남편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이고요. 네. 그 성이 다르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도 현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리는 것이니까 그렇죠. 성을 뭐 어쨌든 그렇게 고쳐서라도 숨기고 싶었을 것이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유정의 어떤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위해서 성을 바꾼 게 아니고 아이를 사실 정말 위한다면은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이가 전 남편을 그 전에 못 본 것도 아니고 네. 몇 번 만나기도 했었던 것을 보면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새 출발을 위한 그래서 이렇게 성까지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정 아이를 위한 것이라면 성을 의붓 아빠랑 같이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 아빠는 설명을 누구고, 해주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알려줘야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본인을 위한 거다. 네네. 예. 그리고 또 고유정이 임신 사실에 대해서도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네. 임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여러 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틀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가 더 필요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신이나 출산 이런 키워드들이 고유정 입장에서는 남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입장을 호소하고 돌봄이나 어떤 애정을 받는 수단으로 좀 이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네. 임신에 집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본다면 고유정의 성장 과정, 소위 말해서 뭐 유복하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네네.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보면 임신에 대한 좀 병적인 집착도 보이고요. 네. 또 자녀를 소유하려는 소유욕의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 그 수단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네. 똑같이 아이를 도구로 보고 그러니까 그 임신이라는 것은 그 새 남편과 네. 현 남편과의 이제 관계에서 좀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수표 같은. 네. 그러니까 그 대개는 이제 자식 보고 참고 산다는 부부들 얘기처럼 네. 뭔가 그런 또 탄탄한 끈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 예. 그래서 도구로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네. 짐작이 됩니다. 네.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유정의 태연한 이중성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제주도를 빠져나가면서 현 남편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네, 범행 이후 이런 문자 메시지를 현 남편에게 보냈다.
충격적인데요. 뜬금없죠. 네.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현 남편이라면 사실 그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네. 그 고유정하고 관계가 그렇게 막 좋지 싸우고 않았고, 다투고. 네, 심하게 뭐 폭언도 나오고 뭐 자해까지도 하고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받으면은 섬뜩할 것 같은데 고유정 입장에서는 본인이 큰 일을 일단 해냈다, 장애물 하나 제거했다, 그런 어떤 후련함에 어떻게 보면 자아 도취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 이제 진짜 새 출발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다. 네네. 자기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장애물, 할수 있을까? 큰 장애물을 하나 제거했다. 네. 이게 일반적인 범죄자에게서는 보이지 않는 네. 모습인데요. 한쪽으로는 대담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는 좀 병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담함을 넘는 그 병적인 대담함이 아닐까. 그렇죠. 네, 생각이 듭니다. 고유정은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여러 면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집착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허술한 게 이 고유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 고도로 주도면밀할 것 같지만 의외의 지점에서 허점을 드러내는 게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유정이 법정에서 했는데요. 고유정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검사님, 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닙니다. 법원이 다 알고 있는 면접 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보다 힘이 센 사람을 흉기로 죽일 계획을 세운다? 이거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법정에서 주장도 했거든요. 저희 진술을 듣고 참 흥미로웠는데요. 네.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유정이 말한 비상식에 대해서 니네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설마 그랬겠어? 라는 거 니네들이 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나보다 힘센 사람을 살해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나름 한 건데요. 예. 가능합니다. 이게 상식이 되려면 그 수면제 같은 약을 먹여서 힘을 빼게 해서 살인을 한다는 계획을 세우면 이게 상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최후 진술이 마치 고백하는 범행을 저는 자백하는. 네. 그런 식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한쪽으로는 허술하고 한쪽으로는 대단히 그 교묘한 기망을 하고요. 모순도 보이는 고유정, 그리고 법정에서 한 진술이 오히려 자신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음을 토로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쟁점이 되었던 것이 전 남편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 고유정이 친아들에게 수박을 씻어 주려다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박을 자르려던 칼로 자기를 방어하면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허를 찔리면서 당황했다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네. 네. 그 결과적으로는 아마 수박은 마지막에 일주일 뒤에 검거 당시에 트렁크에서 발견이 된 것 같고 네. 칼로 자른 흔적은 없고 아마 차가 여러 번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깨진 채로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 사람이 아마도 변명을 위해서 수박 자르기 에피소드를 이제 진술 안에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예. 이 고유정이 굉장히 허술한 지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수박을 사실은 펜션에 두고 오는 게 나은데 네. 그걸 집착해서 트렁크에 싣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박을 자르려고 했던 장면까지는 준비를 했는데 이후까지는 고려하지 못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했던 자신의 알리바이, 정당 방위고, 앞서도 계속 나오고요. 네. 처음에 시나리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을 대비해서 언젠간 밝혀지고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럼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면 남편이, 자기보다 힘센 남편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해서 전혀 그럴 계획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네. 근데 여기에 꼭 등장해야 할 것이 이 상황이고, 그 상황이 아들을 위해서 수박을 잘라주는 상황이고, 거기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그 수박을 차 트렁크에 넣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알리바이를 만들면서도 아들을 이용했다. 아들을 또 이용했죠. 네. 예. 아들에게 수박을 먹이려고 했다는 거를 또 하나 만들어서 아들을 좀 이용했던 또 고유정의 수법이 또 떠올랐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몽타주의 이면 세 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 강 씨와 결혼한 후에 갈등이 생기면서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고유정은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폭행을 해서 상처를 입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유정이 결혼 파탄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을 전 남편에게 돌렸잖아요.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해서 야비하다, 뭐 더럽다, 아들과의 인연을 끊게 만들겠다, 뭐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는 것이 알려졌고요. 고유정이 이렇게 남편에게, 또 전 남편에게 분노를 쏟아낸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비교적 자기애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자기애가 강한 사람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현적 자기애의 경우에는 고유정이 주변 사람들 평가하는 것처럼 굉장히 순종적이고 유순하고 적어도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네. 이미지로 보이게 이제 포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적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성이 없는 사람, 네. 배우자나 아이의 경우에는 본래 자기애적인 성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공격적이고 복수심에 가득 찬 행동들을 자주 보일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행동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페르소나 느낌도 좀 네, 맞습니다. 들고요. 정치 분석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상황에 맞는 자기를 이렇게 키워내오고 그걸 과시하고 보여주고 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로 자꾸 네. 불려지고 싶고 그래야 그럴 수도 한다라는 있습니다. 강박을 네. 가지고 있는데 욕구는 계속 네. 억눌려지고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 억눌려 있던 욕구가 막 터져 나오면서 분노와 그 폭력이 나오고 정신과적으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일단은 그 가면도 얘기하셨지만 이중성을 얘기를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중이라면 나는 두 가지 면을 지금 보인다. 너무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는 건데 네.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어찌 보면은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면이 어찌 보면 진짜 자기일 가능성이 있고 네. 가짜 자기야말로 그 가면을 쓰고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필하면서 또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삶을 사실 살았지만 저는 실제 내면은 실제 이 본 모습은 이런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아닐까. 네. 실은 이제 이게 연인 시절에는 저희들이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뭐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네.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몰랐을 그 둘만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몽타주 코너를 통해서 범죄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설명을 듣다 보면 고유정은 진면목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욕구가 억눌려져 있고 무엇인가 분노가 많고 이런데 그 진면목을 드러내지 않고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 척을 하느라고 상당히 오랜 시간 힘겨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전에 조금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을 의뢰한다든지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했었더라면 이런 살인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많은 주변 지인들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말 다들 당황했거든요. 정말 그랬어? 심지어 동생, 남동생조차 우리 누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자상한 사람이에요라고 이렇게 진술을 한 걸 보면 네. 친동생하고 사실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거나 친동생한테도 그 내면을 숨겼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성격 장애에 대한 얘기를 또 이따가 잠깐 할 거긴 한데요. 대개는 뭐 본인이 성격 장애가 있건 없건 그 성향이 있건 없건 스스로 이렇게 뭔가 상담을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뭐 없다고 없죠. 봐야 됩니다. 네, 성격 장애의 경우에는. 네, 특히나 그 비군 성격 장애에 있어서는 네.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이게 남편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중간에 제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고유정 입장에서는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으러 올 때는 보통 성격 장애로 인해서 나타난 2차적인 문제, 정서적인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거나 대인관계의 갈등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가정 밖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더 분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혼과 또 양육권을 둘러싼 다툼과 계속 악화일로를 걷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네. 잘못된 인식이었다고 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오히려 자신을 도와주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라는 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과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맞습니다. 네.